외제차가 줄지어 선 고급 식당 앞. 낡은 봉고차에서 내린 해진 점퍼 차림의 영우 씨는 20년 만에 동창회로 향했습니다. 식당 안, 친구들은 오랜만에 동창회라 번듯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영호야, 진짜 오랜만이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식자재 배송 좀 하느라고 늦었어. 아직도 동네 식당 하는구나. 학창 시절에도 육성회비 없어서 힘들었잖아. 오늘 회비 20만 원인데 부담되면 내가 대신 내줄게. 말한 사람은 광수였고 학창시절부터 영우의 형편을 입에 올리며 앞에서는 챙기는 척 뒤에서는 비웃던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이 레스토랑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 대표라고 했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식자재 전부 우리 회사 거야. 마음껏 먹어. 그때 레스토랑 여사장이 복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광수는 급히 나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지만 여사장은 그를 보지 못한 채 영우 씨 앞에서 놀란 얼굴로 멈춰섰습니다. 대표님, 여기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모두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온 영우 씨는 이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였고 이곳은 그의 체인점 중 한 곳이었습니다. 친구들아, 내 식빵에 온 손님인데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 많이 먹고 가라.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렇게 동창회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영우 씨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시간은 결코 가렵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 브랜드의 대표로 불리지만 그 이름 뒤에는 사라진 한 사람의 자리와 무너졌던 한 가정의 시간이 겹쳐 있습니다. 영우 씨가 아주 어렸을 때 그의 부모는 작은 분식집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아버지는 주방을 맡았고 어머니는 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기름 앞에 서서 돈가스를 튀기고 떡볶이를 볶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손님을 맞이하고 계산을 하고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장사가 크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 하루하루는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은 가게 한쪽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소박한 풍경은 오래 이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식자재를 사러 나섰습니다. 늘 그렇듯 봉고차를 몰고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도매시장으로 가던 도로에서 큰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봉고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집 안의 공기, 식탁의 분위기, 어머니의 표정까지 모두 바뀌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현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은 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밀린 월세와 공과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냉장고 속재료는 썩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가게 문 앞에 서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주방에 서면 아버지의 자리가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름 냄새와 소스 향이 남편의 기억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영호가 가게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가게 문을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주방에 섰습니다. 칼을 잡는 손이 떨렸고 기름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맛은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은 예전과 다르다고 말했고 아버지가 만들던 그 맛이 아니라는 말이 돌아다녔습니다. 발길이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지만 어머니는 가게를 닫지 않았습니다. 근근히 먹고 살 정도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사이 동네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옆 블록에 뉴타운 개발이 시작되었고 재개발로 대형 상가와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새로 지어진 건물로 옮겨갔고 골목 상권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단순한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게의 경쟁력이자 상징이었던 사람의 상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의 골목 끝에서 작은 분식집을 혼자 지켰습니다. 테이블은 4개뿐이었고 간판은 햇빛에 발의 색이 옅어졌습니다. 의자는 삐걱거렸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골목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매상이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날이면 어머니는 장구를 덮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료값과 월세를 계산하며 깊은 한숨을 삼키던 뒷모습은 어린 영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향했습니다. 친구들과 놀이터에 머무는 대신 그는 가게 불을 켰습니다. 교복 셔츠에 단추를 하나 풀 새도 없이 주방에 섰습니다. 양배추를 채 썰고 당근을 다듬고 김밥용 단무지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칼끝이 서툴러 손가락을 베이기도 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설거지통의 물은 늘 뜨거웠고 기름 냄새는 교복에 깊이 배어 다음날 교실까지 따라갔습니다. 숙제는 주방 한쪽 작은 탁자에서 했습니다. 연필을 쥔 손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공책에는 소스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학생과 일꾼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주방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돈가스 고기를 두드려 결을 정리했고 튀김옷의 농도를 맞췄습니다. 기름 온도를 눈으로 읽었고 소스의 농도를 코로 판단했습니다. 튀김 온도는 몇 도에서 가장 바삭해지는지 몸으로 기억했습니다. 고기 두께가 조금만 달라도 식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설탕과 간장의 비율이 1스푼만 달라져도 맛이 흔들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에게 주방은 생계를 돕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실력을 키우는 교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의 교실은 밝았지만 그의 형편은 그 안에서 종종 드러났습니다. 육성회비를 내지 못했던 날, 담임 선생님은 교실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학생이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때 광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금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영호를 위해 우리가 조금씩 거두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전교로 퍼졌습니다. 영호는 형편이 어려워 육성회비를 못 내는 학생으로 알려졌고 광수는 친구를 돕는 착한 학생으로 남았습니다. 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란과 추천서에 그의 이름이 여러 번 적혔습니다. 그 일은 교내 표창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는 전교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수는 영호를 대할 때마다 은근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넌 나 없으면 힘들잖아. 겉으로는 웃으며 건네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선이 있었습니다. 돕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을 구분하는 선이었습니다. 영호는 그런 광수가 조금도 고맙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결심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자리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누군가의 공개적인 동정이 아닌 스스로의 실력으로 서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 상담을 받던 날, 그는 이미 방향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요리사로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교실이 아니라 현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대형 레스토랑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설거지였습니다. 그릇은 끝없이 쌓였고 뜨거운 물에 손은 갈라졌습니다. 밤늦게까지 불 앞에 서 있어야 했고 퇴근은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주방장은 엄격했습니다. 칼질이 느리다고 지적했고 간이 약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동선이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 했고 실수에는 변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 중 많은 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는 남았습니다. 그에게 그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배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요리만 배우지 않았고 식자재 유통 구조를 관찰하며 계절에 따른 가격 변동을 기록했습니다. 도매가와 소매가의 차이를 계산했고 원가 구조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매장 운영 방식과 직원 관리 시스템을 눈에 담았고 새벽 시장에 따라가 좋은 재료를 고르는 법을 익혔습니다. 고기의 색과 결, 채소의 단면과 향을 기억했고 가격표 뒤에 숨은 흐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맛은 기술이지만 성공은 구조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 그는 다시 어머니의 가게로 돌아왔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바꿨습니다. 낡은 간판을 먼저 내리고
햇빛에 발의 색이 거의 지워진 글자를 대신해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빛이 발의 외벽을 정리하고 오래된 페인트를 벗겨냈습니다. 작은 골목에서도 눈에 띄는 단정한 가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레스토랑에서 보낸 시간 동안 그는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의 흐름, 손님의 동선, 매장의 구조, 원가, 계산과 브랜드의 힘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그 배움을 어머니의 가게에서 빛나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테이블 4개뿐이던 공간은 1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숫자만 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방과 홀의 동선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불필요하게 겹치던 움직임을 줄이고 조리 순서를 체계화했습니다. 튀김을 하는 위치와 플레이팅 공간을 분리했고 주문이 몰려도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대형 레스토랑에서 배운 시스템을 작은 분식집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돈가스는 여전히 대표 메뉴였습니다. 돈가스는 그 집의 상징이자 아버지의 기억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가게를 다시 일으키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그 맛이라 생각했습니다. 튀김은 일정해야 했고 소스는 하루도 흔들려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감에 의존하던 조리를 체계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두께를 규격화하고 튀김 시간과 기름 온도를 수치로 기록했습니다. 온도계와 타이머를 두고 데이터를 쌓았고 소스 비율도 밀리리터와 그램 단위로 계량했습니다. 오차를 줄이는 일이 하루 매출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돈가스는 더 이상 손맛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누가 만들더라도 같은 맛이 나도록 구조화되었습니다. 그는 맛을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 상권에서 살아남으려면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버터와 허브를 더한 소스, 구운 마늘의 단맛, 크림과 간장의 조합처럼 기존과 다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접시와 플레이팅을 바꾸고 채소를 구성 요소로 배치했습니다. 처음엔 낯설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한번 맛본 손님들은 다시 찾았습니다. 여긴 조금 다르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식의 친근함 위에 양식의 깊이를 더해 값비싼 레스토랑의 흉내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에도 연구는 계속됐습니다. 소스 비율을 바꾸고 고기 굽는 시간과 휴지 시간을 비교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늘어나는 손님을 보며 믿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엔 대기줄이 생겼고 저녁엔 자리가 없었습니다. 가게는 더 이상 예전의 작은 분식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재료와 성실한 조리라는 본질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돈가스 옆에 퓨전 스테이크 메뉴를 올렸습니다. 두툼한 고기를 강하게 시어링하고 기존 돈가스 소스를 응용해 한국식 양념과 서양식 조리법을 결합했습니다. 분식과 양식의 경계를 허문 메뉴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분식집에서 이런 맛이 나올 줄 몰랐다는 말이 입소문처럼 번졌습니다. SNS 사진과 리뷰가 늘었고 손님층도 달라졌습니다. 아이와 오던 부모가 기념일에 다시 찾았고 학생들 대신 직장인과 연인이 앉았습니다. 그의 가게는 동네 분식집을 넘어 작지만 개성이 분명한 퓨전 레스토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버리지 않고 아버지의 돈가스를 지키면서 그 위에 미래를 쌓았습니다. 어느 날 한 유명 연예인이 우연히 방문했고 영호의 스테이크를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이후 방송과 유튜브에서 자연스럽게 그 가게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식과 스테이크의 조합이 신선하다는 평가가 퍼졌고 방송에 한 번 소개된 뒤 가게는 주말에 대기표를 받아야 입장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게는 평범한 끼니가 아니라 기억을 남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빠르게 늘었지만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고 맛이 먼저라는 원칙을 지키며 서서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실행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왔던 그 분식집 건물과 주변 건물들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시간과 아버지의 기억이 담긴 땅 위에 더 넓고 단단한 공간을 세웠습니다. 레스토랑의 이름은 영스테이크였습니다. 자신의 이름 영호에 영을 따서 만든 브랜드였습니다. 단순한 상호가 아니라 그의 삶의 서명이었습니다.
영 스테이크는 단순한 스테이크 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분식의 따뜻함과 양식의 세련됨을 결합한 공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어머니의 레시피를 응용한 소스가 여전히 사용되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열자마자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약이 밀려 있었고 오픈런이 생겼습니다. 연예인과 셀럽들이 방문했고 자연스럽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2호점을 냈습니다. 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조립 매뉴얼을 세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기 두께, 굽는 시간, 소스 비율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영 스테이크는 3호점, 5호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각 매장은 같은 구조와 같은 기준을 따랐습니다. 맛의 표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영 스테이크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 전국 주요 도시에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신규 셰프들은 반드시 본점에서 일정 기간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맛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식자재는 직접 확인했고 새 메뉴는 반드시 자신이 먼저 시험했습니다. 입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줄을 서는 가게가 되었고 영 스테이크는 특별한 날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고로 멈춰섰던 가게, 맛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떠나던 손님들, 뉴타운 개발로 끊겼던 발길 위에 쌓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성공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이후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장이 늘어나고 브랜드가 알려질수록 그는 오히려 더 현장을 찾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식자재를 직접 고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위에서 숫자로만 판단하지 않았고 시장에 나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확인했습니다. 고기의 결을 직접 눌러보고 채소의 단면을 살펴보며 신선도를 가늠했습니다. 새로운 소스가 떠오르면 직접 테스트 주방에 들어가 밤늦도록 조리했습니다. 유행을 쫓기보다 기본을 지키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공 이후에도 그는 값비싼 브랜드를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 입던 것과 비슷한 단정한 셔츠와 재킷을 고수했습니다. 차 역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더 좋은 차로 바꾸라는 권유가 이어졌지만 그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에게 이동수단은 과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였습니다. 특히 처음 식당을 오픈했을 때 식자재를 운반하던 봉고차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차종과 닮아 있는 봉고차였습니다. 그 차에는 가게를 처음 열던 날의 긴장과 설렘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무거운 고기를 싣고 돌아오던 기억, 비 오는 날 젖은 상자를 옮기던 장면, 장사가 잘 되던 날 늦은 밤까지 불을 끄지 못했던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봉고차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그의 분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중요한 식자재는 그 차로 직접 옮겼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유명 셰프로 인정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협회에서 상을 수여하려 했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송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보다 주방 속 사람으로 남고 싶어 했습니다. 성공은 조용히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이라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에게는 여러 기억을 함께 불러오는 메시지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소였습니다. 동창회가 열리는 곳이 바로 그의 본점, 어머니의 분식집이 있던 그 자리에 세운 건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참석을 선택했습니다. 굳이 알리지 않았고 특별한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림으로 본점에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은 대표의 방문에 긴장했지만 그는 오늘만큼은 손님으로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여전히 그의 겉모습을 먼저 훑었습니다. 해진 점퍼와 수박한 차림,
오래된 봉고차를 타고 온 모습은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기억하는 몇몇 친구들은 여전히 그 시절의 이미지로 그를 판단했습니다. 어려웠던 형편, 육성회비를 못 냈던 날, 교실 앞에 서 있던 소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그 시선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불쾌함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타인을 기억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던 아이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의 평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사장의 인사로 그의 정체가 드러나자 동창들의 눈빛은 무시에서 동경과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 변화를 보며 인간의 태도를 다시 깨닫고 자신만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뒤 그는 다시 봉고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에 서 있던 자리, 아버지가 기름 앞에 서 있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처음처럼 성실하게 하루를 쌓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태도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는 오늘도 조용히 주방으로 향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태도로 하루를 쌓고 계신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따뜻한 순간과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